네, 안녕하십니까. 경외에 없는지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없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이 뭔가요? 왜 생기는 걸까요? 자, 당뇨병 하면은요, 이게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만나서 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한자어를 쓰고 있어서 뭐 당뇨병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읽고 있죠. 자,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병인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요?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음식으로 이렇게 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당분이 피 안에 흡수가 돼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여기에 있는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이런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 안에 포도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 포도당을 간이나 국류에 따라서 이제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일형 당뇨병 그러면 과거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도 했었는데요. 실제 성인에서도 일형 당뇨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형 당뇨병이라고 일컫고 있고, 그 원인은 정말 피 안에 인슐린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슐린의 절대적인 그런 부족이 있는 상황이 일형 당뇨병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형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중에 대부분이 다 이런 이형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의 95%가 바로 이형 당뇨병인데 비만한 경우에 흔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고, 거기에 그 인슐린의 저항성을 극복할 만큼 인슐린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인슐린과 같이 이제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포 안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인슐린까지 부족해졌을 때 이형 당뇨병이 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으로는 임신했을 때 당뇨병이라고 진단받는 경우인데요.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있어서 수술을 했던 경우나, 또는 호르몬의 이상으로 당뇨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 성장 호르몬이 많은 말단 비대증, 또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때 또 당뇨병이 올 수가 있겠고요. 또 약 때문에도 당뇨병이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이 바로 당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스테로이드라고 말하는 그런 약물이 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슐린의 작용이나 분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었을 때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은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당뇨병이래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정말 당뇨병 맞나요? 뭐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혈당이 너무 높아서 그로 인해서 다음 다뇨 다식, 저희가 삼다 증상이라고 하죠. 물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고 말초 동맥이 막혀서 그 발가락이 까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병원에 왔는데 그제서야 당뇨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합병증으로 왔다가 당뇨병이라는 얘기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뇨병일까요? 내가 당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만 당뇨인가? 정말 걱정이 많죠. 근데 당뇨병 인구가 꽤 많습니다. 전 세계 20대 이상 성인의 10명 중에 1명이고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중에는 7명에 1명입니다. 아마 지금 모여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7분 중에 1분, 성인 30대 이상에선 1분이 계신다는 거죠.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제 노인이 될수록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요? 자, 정말 당뇨가 안 걸리고 싶은데, 자,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대부분 나이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부분 과거에는 저희가 40세 이상 성인이면 당뇨 검사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35세 이상부터 당뇨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성인도 당뇨병의 위험에 들어가고요. 당뇨병이다. 그럼 자녀분 4분 중에 1명이 당뇨병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당뇨병 전 단계일 때도 당뇨가 잘 생기죠. 그래서 건강검진 했을 때 내가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당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즉 콜레스테롤의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중상지방 높을 때도 당뇨가 잘 걸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다. 내가 4kg 이상의 거대야 장군을 낳았었다 하시는 분들도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또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도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당뇨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당뇨에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당뇨병은요, 진단은 과거에는 소변 검사로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소변으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손끝에서 혈당을 재는 검사로도 진단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저희 엄마가 쓰시는 혈당 체크 기계로 제가 손끝에서 당을 쟀더니 높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당뇨를 진단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당뇨병 진단하려면 정맥에 있는 그 혈액의 검사를 통해 9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 자리가 되는 순간 100을 넘으면 비정상, 그리고 126이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또는 75g 포도당 주스를 드시고 2시간째 검사를 했을 때 140이 안 돼야 정상인데요. 200이 넘으면 당뇨병입니다. 또한 3달 당 평균치라고 얘기하는 당화혈색소가 5.6까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6.5%가 넘으면 그 사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미리 당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뇨병은 근데 왜 치료해야 될까요? 사실 당뇨가 조금 혈당이 높다 그래도 당장 어디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증상이 없거든요. 정말 꼭 치료해야 되는지 정말 이유가 궁금하죠. 자, 이런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소리 없이 온다고 하잖아요, 합병증이. 그래서 당뇨병이 굉장히 혈당이 올라가서 1000이 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혈당으로 혼수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인슐린이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70 미만, 50 미만, 의식을 잃고 오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급성 합병증으로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당뇨병이 오래되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만에 오는 경우는 눈이나 콩팥이나 말초 신경에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굵은 혈관에 오게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 동맥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혈관 이외에도 합병증이 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눈에 오면 백내장, 녹내장도 당뇨 있는 분들 잘 오고요. 치주 질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치과 치료 굉장히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요.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죠. 상처가 잘 낫지가 않습니다. 또 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치매도 잘 생기고 당뇨 있는 분들은 당뇨 없는 사람보다 암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와서요. 뇌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심장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스텐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까맣게 됐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혈관 잘 해보니까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 동맥이 막혀있기도 합니다. 눈에도 합병증이 오게 하는데요. 망막 사진을 찍으면 여기는 사진기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눈이 사진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진기의 필름 부위입니다. 거기를 망막이라고 하는데 정상에 비해서 눈이 안 보여요 해라고 해서 왔을 때 보면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벌써 눈이 안 보인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핑거 카운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눈 안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의 사진처럼 환자분은 전혀 보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망막 사진을 찍어보면 벌써 이렇게 출혈이 와 있거든요. 근데 상이 맺히는 한가운데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인 다음에 오시면 늦는다는 거죠. 당뇨병 환자의 그 합병증은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 검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오신 환자분의 합병증을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요. 감각이 문제가 생겼는지도 보고요. 대동맥, 특히 말초 동맥을 확인하는 검사도 하고 또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혈관에 혈전이 붙어 있는지도 봅니다. 이 환자 역시 눈에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 출혈이 있는데도요. 보이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라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런 합병증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또 알려드립니다. 요즘에는 5번째로
비만대사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도 꽤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비만대사 수술을 통해서 당뇨병이 굉장히 심하고 비만이 심한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통해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대부분 흔히 하는 당뇨병의 치료는 여기 있는 바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식사요법부터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됩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 뭐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당뇨병 식사요법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골고루 제때에 알맞게 드시면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균형적으로 골고루 드시라고 하고요. 언제 뭘 먹어야 되냐 할 때 규칙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적당히 알맞게 드시라고 합니다. 그럼 알맞게가 어느 정도인가요?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는 가위바위보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손바닥만큼 단백질을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균형 잡힌 탄수화물과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와 그리고 단백질 섬유를 섭취를 골고루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또 팁으로는 그 식사 드시는 그런 순서를 좀 정해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좀 허기지고 뭐가 많이 먹고 싶을 때 야채를 듬뿍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야채를 먹어서 좀 배를 채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게 됐을 때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채나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골고루 다 맛있게 알맞게 드시는데 꼭 드시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사탕, 초콜릿, 커피 믹스, 꿀은 괜찮습니까? 또 무슨 액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홍삼 액기스, 매실 액기스, 굉장히 달게 절여놓은 그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요. 운동의 종류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걷기를 하셔도 좋고 수영을 하셔도 좋고 뛰셔도 좋고요. 하지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하시기 편한 그런 운동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와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염이 심하고 내가 당장 운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근육량이나 이런 게 힘이 붙여서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날 5분, 10분 차차 매일 조금씩 늘려가셔서 나중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실 수 있게 일주일에 150분, 50분 이상 하실 수 있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 일주일에 주 2회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선생님과 상의해서 운동량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하시기 전에 저희가 혈당을 꼭 재보시라고 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은 경우는 그래도 우유도 드시고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혈당이 또 너무 높은 분들 300, 400, 500 이렇게 높은 분들은 혈당을 하시면 운동하고 나서 당이 더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고혈당도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고 약도 좀 드시고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물요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당뇨병 약제가 한 9가지 정도 있습니다. 꽤 많죠. 여기는 메폴민은 간에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약, 설폰요소제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 메글리티나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글루코시다제는 장에서 당 흡수를 차단하는 약, 사야졸리딘 다이온은 피파 감마에 작용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해결하는 약이고요.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인슐린 정말 많은 약들이 있고 각 계열마다 또 정말 많은 회사의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번, 2번 정도의 약박 인슐린 빨간색으로 표시한 약은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약제들은 저혈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높은 그래서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저혈당이 오지 않는 약으로 저희가 바꿔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노인분이라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잘 모르고 식사는 안 드시는데 약은 잘 챙겨드린 거죠. 그래서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2번, 3번에 해당하는 약을 드시고 혈당이 20으로 떨어져서 의식이 없어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노인 인구에서 저혈당 위험이 높은 그런 환자분들께는 좀 피해야 되는 약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약제 중에는 이 7번, 8번 약제는 또 콩팥이나 심장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콩팥이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저희가 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적어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나 알고 계시는 게 좋죠. 하지만 약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처방받은 그 처방전을 적어도 사진은 한번 찍어 두셔 가지고 혹시 병원에 가게 되셨을 때 내가 이런 약을 먹는다 이렇게 좀 설명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드린 약을 꼭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그런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 드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큰 돈을 들여서 드셨는데 오히려 몸에 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피하셔야 되겠고요. 임의로 혈당을 재보시고 내가 당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약을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약을 드시고 너무 심한 부작용 또는 혈당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그 처방하신 의료진과 함께 꼭 상담해서 약을 조정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혈당을 자가 관리할 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혈당을 직접 측정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손끝에서 혈당을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었는데 좀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는 이렇게 500원 동전만한 이런 센서를 이렇게 팔뚝에 붙여줍니다. 배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센서에서 혈당을 5분마다 재서 이렇게 핸드폰에 보내주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기 때문에 내 당을 내가 스스로 재보고 내 당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가 먹는 거나 운동하는 그런 그 습관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증상이 없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이미 왔던 합병증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6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물론이겠죠. 하지만 혈당만 잘 조절한다고 해서 합병증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그분이 고혈압이 같이 있다 그러면 고혈압 약도 잘 드셔야 되고요. 혹시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다 그럼 콜레스테롤 약도 잘 드셔야 됩니다. 또한 비만하다 그러면 체중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내가 급격한 스트레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다 하면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담배 자체 흡연이 혈관을 자꾸 막히게 하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8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가 나왔습니다. 아직 30대예요. 운동과 식사 조절만으로도 정상 범위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더구나 젊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만 잘하시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요. 식사요법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알맞은 양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피해야 될 음식, 내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면 사탕, 초콜릿 또는 커피 믹스, 달달한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하루에 여러 개 드셨다. 이런 분들은 그걸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단 음료수,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에서 급격하게 당뇨가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청량음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 음료수를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만하시다고 하면 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일주일에 15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59세 여자분이시고 5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근데 당화혈색소가 6.5가 나왔습니다.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다가 당이 높다 이렇게 알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후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당뇨약도 안 먹고 지금 다시 당화혈색소는 좋아지셨어요. 공복혈당도 90에서 97 사이고. 자, 당뇨 한 번 진단받으면 평생 당뇨병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 그 글을 올려주신 분처럼 지금처럼 어떤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갔던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면 다시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 더 열심히 하셨을 때는 정상까지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평생 스테로이드를 드셔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나 또는 뭐 호흡기 천식이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평생 스테로이드를 드셔야 되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드시면서 혈당이 올라갔다면 거기에 적절한 당뇨병 약제를 같이 드셔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질환도 조절하고 또 올라간 혈당도 관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엔젤님이신데요. 자, 저는 57세 여성입니다. 당화혈색소 5.8 나왔어요. 식후 2시간에는 거의 200 근처까지 올라가신다는 거죠. 최근에 소변 자주 보시고 소변량도 많아지고 자, 이런 다뇨 증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또 당뇨인지 이 다뇨 증상이 바로 당뇨병 때문에 왔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 다뇨와 혈압과 관련이 있는지 갑작스럽게 높아진 이 혈압에 대해서 진단도 안 되고 걱정이시다. 자, 이분께서는 지금 다뇨 증상이 당뇨 때문인가 또 고혈압 때문인가 네, 걱정이 되시네요. 저희가 보통 50세 이상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은 실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우리 몸의 소변량을 조절해주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약해져서요. 밤에 주무시다 두세 번의 그런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노화의 증상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냥 당뇨병이 아니고서도 그런 다뇨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당뇨가 아니어도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가끔은 드물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뇌하수체에 항이뇨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또 요봉증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신다. 그러면 당뇨병인지 요봉증인지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뭐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있다. 그럼 그것도 다뇨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식후 혈당 검사를 할 때 시작으로부터 2시간째 하잖아요. 그런데 모임 시에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천천히 먹게 되는데 자, 2시간 동안 계속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식사 시작부터 2시간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맞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 식사는 식사를 시작하면 그래도 거의 뭐 2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식당, 뭐 이태리 식당,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코스 요리 드신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이야기하시면서 2시간 내내 드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식후 혈당이라고 하면 그래도 식사 시작부터 저희가 2시간째 혈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당뇨병 환자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단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 저희가 적당한 양, 알맞는 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은 야채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 음식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박지연님 질문이세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당뇨가 많다고 하던데 어린 나이에는 당뇨가 걸려도 큰 변화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어떤 전조 증상이나 주위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20대 당뇨가 많이 늘고 있고 그게 바로 10대 비만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당뇨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셨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아이가 자꾸 살이 빠지는데 물도 많이 먹고 먹어도 자꾸 살이 빠지고 그렇게 된 경우에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와서 당뇨병 아닌가 그걸 측정해 보는 게 좋겠고요.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건강검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이 당이 나왔을 때 또 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국가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자, 남편분께서 53세 당뇨병 환자시고 투석을 하고 계세요. 식사는 투석식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근데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데도 당뇨 수치가 공복에 160, 식후에 2시간에 200이 넘습니다. 자, 이 경우에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저혈당이 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신장 선생님은 투석이 신체 소모가 많아서 탄수화물, 단백질 다 잘 드시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이분은 투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투석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차피 이틀에 한 번 정도 투석을 해서 이렇게 소변의 어떤 그 혈액 안에 있는 요 독을 걸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신장 선생님이 권하신 대로 적당하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모두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대한 조절 목표도요. 어떤 합병증이 없는 젊은 환자라고 하면 저희가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사 후에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하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고 계시고 합병증도 와 있고 또 인슐린을 맞고 계셔서 어떤 저혈당의 위험이 항상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보여주신 그 수치만큼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로 저혈당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복은 그냥 130에서 160,
식후 혈당 250 안 될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이 올라왔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 아이센스랑 리브레 중에 정확도도 더 좋고 사용하기 편한 거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자, 아이센스라고 하면 국내에서 만든 거죠. 또 리브레는 외국 거입니다. 자, 둘 다 굉장히 정확도도 좋고 잘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레의 경우에는 올해 새로 들어온 어, 업 버전된 리브레는 손끝에서 혈당으로 이게 뭐 이렇게 손끝에 혈당을 본인이 재가지고 리브레 기계를 자꾸 세팅하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브레가 이전부터 들어왔을 때도 이전 버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브레가 편했던 게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5분마다 그 혈당이 핸드폰으로 오지만 그걸 꼭 또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센서에 대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것만 잘하면은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고요. 대신에 아이센스는 리브레랑 다른 점이 하루에 한 2번 정도 손끝에서 혈당을 재서 그 센서를 계속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아이센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손끝에 혈당을 재서 계속 이거를 센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되면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당뇨가 금방 나을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젊은 나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슐린 분비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역시나 식사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비교적 당뇨병 전 단계나 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고요. 나이 드셔서 늦게 진단이 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슐린의 그 분비 기능이 췌장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면 당뇨병이 있다가 또 식사 운동요법을 잘해서 약을 끊고 당뇨 전 단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김영수 님이에요. 당화혈색소가 6.3인데 메포민 먹어도 될까요? 지금 72세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돼서 걱정이신가 봐요. 자, 모든 당뇨병 약제가 한 번 먹는다고 평생 먹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시다가 잘 되면은 줄일 수도 있고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화혈색소가 6.3 좋으셔서 메폴민 안 드시고 식사 운동요법 하셔도 되고요. 또 6.3이 이제 당화혈색소는 6.3이지만 공복 혈당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높아서 또 메폴민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또 드시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메폴민은 당뇨약 중에 제일 약한 약이고 가장 오래된 약이고 미국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도 쓰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초기에 쓸 수가 있고요. 쓰다 좋아지시면 좀 중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자, 특히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만 있다 그래서 다 당뇨가 오는 건 아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에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만나야 옵니다. 가장 흔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형 당뇨병, 비만한 당뇨 환자라고 했을 때 자, 유전적인 소인은 부모님 누군가가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의 어떤 분비능이나 인슐린의 기능 자체 또는 인슐린의 작용 자체가 약한 그런 체질인 거죠. 그런데 내가 환경적인 요인, 즉 먹는 게 풍족해지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사회에 노출이 돼서 많이 먹고 늦게까지 야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다 비만하게 됐을 때 제가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만나서 당뇨가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 부모님께서 당뇨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만하지 않도록 또 단 음식 많이 드시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환경적인 요인을 저희가 개선시켜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엔젤님인데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대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 혈압약 때문에 소변량 많은 것 같진 않다. 혈압약은 3일 전부터 갑자기 혈압이 180에 110이어서 드시고 계신데요. 소변 자주 보는 거 한 30일 전부터고 밤에는 또 많이 안 보신대요. 낮에 1시간마다 소변을 자주 본대요.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신장의 문제가 아닌가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 검사는 해보시되 보통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잘 못 보십니다. 반대로.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고 다뇨 또 그 양이 조금씩 자주 보시면 방광염이실 수가 있는데 질문하신 대로 소변량이 많 그리고 자주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당뇨병이 아니면 또 요봉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변 삼투압 같은 그런 검사를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 기술도 좋은데 개인 맞춤형 당뇨 관리 기계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 췌장이라고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센서를 달고 있고요. 센서에서 혈당이 얼마인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AI와 같이 혈당 수치에 따라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인슐린 양이 적절하겠다. 이런 거를 센서가 이제 나온 혈당에 따라서 이 기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기계와 인슐린 센서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센서에서 나온 혈당 수치를 가지고 펌프에서 그에 맞는 인슐린 양이 계속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인공 췌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 환자가 다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슐린 치료가 없이도 식사 운동요법에 먹는 양만 가지고도 혈당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인슐린 펌프를 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센서와 혈당, 인슐린 펌프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기계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오를 때가 많대요.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식사법 또는 생활 습관이 없습니까? 자,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은 뭔가 드시고 계시는 그 음식에 탄수화물이 많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하셨을 때 단 음식이 많았는지, 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콜라, 사이다, 또 커피 믹스, 또는 요즘에 홍시감 같은 그런 홍시감 하나가 밥 한 공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 과일을 많이 드셨는지, 그래서 그런 단 음식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또 그런 걸 식후 혈당을 좀 높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비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걸 드시는 겁니다. 즉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드시게 되면 함께 섭취한 기름이나 포도당이 흡수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생활 습관으로 식사 후에 당이 좀 높아지는 것 같으면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높아진 혈당을 또 운동을 통해서 낮춰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선장님이신데요. 70세인 남편분께서 애써서 식사 조절, 운동 조절 하고 계시는데 혈당, 당화혈색소가 6.1에서 6.5 사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너무 애쓰지 말고 아예 당뇨약 드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데 당뇨로 가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답이죠? 맞습니다. 설령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서 당뇨병 약을 드신다고 하셔도요. 식사 운동요법 계속 하지 않으면 당뇨 약제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먹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당뇨약을 드린다고 해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실제로 식사 운동요법을 계속 하지 않으시면 약도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이든 당뇨가 되셨던 간에 지속적인 식사 운동요법이 중요하고요. 식사 운동요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그런 식습관 비결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식사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따뜻한 겨울님이신데요. 혈당이 자주 높아지는데 특히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될 음식,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식단 조언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세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해야 돼서 아침에 밥은 안 드신대요. 대신 뭐 드십니까? 그랬더니 사과 넣고 뭐 과일 넣고 거기에 요구르트도 넣고 달달하게 해서 갈아서 주스로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주스가 혹시 있는지 보십시오. 보통 어떤 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사과를 씹어서 드시면 혈당이 100이 오른다고 하면 이걸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버리면 식이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주스를 간단하게 드시고 계셨다. 그럼 혹시 거기에 굉장히 단 과일이 섞여 있었는지 또는 요구르트와 같은 굉장히 단맛을 내는 그런 음료수가 같이 들어가서 주스를 만들었는지 그런 걸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과일보다는 야채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은 근육 운동 꼭 해야 됩니까?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하신가요? 라는 질문이세요. 유산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근육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은요.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당분이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육의 양이 많아지면 그런 게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량이 많았을 때 인슐린의 작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게 굉장히 늙어서까지도 당 조절을 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비법입니다. 네, 유봉증은 당뇨와는 관련이 없지만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 비슷해서 요봉증 환자분들이요 가끔 당뇨 검사만 하고 병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소변 삼투압 검사를 하게 되고 혹시나 요봉증이 맞다라고 하면 뇌하수체라는 그 뇌의 MRI를 찍어보고 거기에 호르몬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봉증에 대한 약을 드리면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혈당을 빨리 낮추는데 효과적인 그런 특정 운동법이 있습니까? 걷기가 좋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운동이 제일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실 수 있는 내가 하기에 적절하고 편한 그런 운동으로 고르셔서 평상시에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하루에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만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간헐적 단식 중에 혈당 조절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단식 시간을 조금 길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녁밥을 먹고요. 저녁 8시에 마지막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굶은 상태로 있으면 그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비만한데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이 되겠고요. 어렵지 않은 게 저녁 8시에 식사를 했으면 적어도 다음 아침날 8시도 지나서 그 다음 점심때에 돼서야 식사를 하면 그게 간헐적 단식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고 혹시나 어떤 저혈당이 올 만한 그런 약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혈당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을지는 주치의쌤과 꼭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공복혈당이 110이면 당뇨 전 단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복혈당이 99까지가 정상이고요. 126부터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110일이라면 당뇨 전 단계죠. 근데 이분이 공복혈당 하나만 재시면 안 되고 그랬을 때 꼭 병원에 가셔서 당화혈색소는 또 얼마인지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복혈당은 별로 높지 않은데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서 당화혈색소가 6.5 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보면 당뇨 전 단계가 맞지만 추가적으로 당화혈색소나 식후당을 재서 혹시 당뇨병이 아닌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인공감미료 잘 안 쓰는 게 낫겠죠? 안심하고 요리에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건데요. 설탕과 같은 그런 감미료를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 감미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를 쓰게 되면 맛은 단데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께 음식을 만들 때 대체해서 쓰실 수 있다고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는 그런 인공 감미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적당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질문이네요. 혹시 기초대사량이 오를수록 당뇨병 위험이 내려가나요? 자,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요. 그냥 지금 숨 쉬면서 쓰는 에너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장이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막 많이 하게 되시면은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게 되고 똑같이 음식을 먹었더라도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살을 뺄 수가 있고 비만이 좋아지다 보니 당뇨병 위험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식사량은 줄였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면 기초 대사량이 줄죠. 그럼 그렇게 되시면 오히려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동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리게 되시면 비만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늘면서 당뇨병 위험도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병에 대한 핵심 정리라고 해서 한 8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내용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는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돼서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